자, 이어서 계속 그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2020년 9월에 나왔네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물어봤어요. 얼마인가? 진공 중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광속입니다. 광속이 어떻게 표시되냐? 광속이 상수 표시되는데 뭡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광속이 표시됩니다. 루트 필연제로 미제분의 1이다.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대략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아주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변위전류와 크기가 깊은 건 뭐냐? 암페어 법칙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자, 암페어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암페어 법칙이 암페어 전류 법칙이에요. 컬 H는 J 플러스 파셜 T 파셜 T입니다. 요 앞에가 전도 전류고 뒤에가 변위 전류라고 했어요. 변위 전류. 전도 전류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저항이나 코일에 흐르는 전류고 변위 전류는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축전 가운데 유전체가 있습니다. 이 통하지 않도록 여기다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전도 전류는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전류고 전자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를 전자 구름이 변위 전류 어떻게 해요? 여기 통과합니까? 전자가 아니죠. 여기에 전속 밀도가 바뀌는 거예요. D가 시간에 따라서 양쪽에 전속 밀도가 바뀌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위 전류예요. 그럼 뭡니까? 변위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다 관련이 있어요. 반드시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전체, 축전기 만들 때 유전체 있으니까 유전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 그리고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변위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여기서 반드시 문제를 낼 때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가장입니다. 가장을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서 유전체요. 바로 유전체가 변위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전류가 뭐고 변위 전류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전도 전류는 전자가 통과하면서 생기는 전류고, 이 변위 전류는 전속 밀도가 즉 전개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크기나 방향이 바뀌면서 흐르는 전류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저 자성체의 비투자율값 범위가 얼마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는 뮤알이 아주 큰 거, 얼마나 큽니까? 3,00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1보다 큰데 1000보다 작은 거, 적절한가.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0과 1 사이에요. 그래서 반자성체의 이 비투자율값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 1보다 작다. 0보다 크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저기 한 문제당 1분 30초가 주어지는데 실제로 예전에 막 키우는 시간까지 오면 한 1분에 풀어야 됩니다. 앞에 문제를 봤지만은 거의 다 문제를 보는 순간에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1분 안에 충분히 풀고 남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즉 개념만 알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휴식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수학을 왜 하느냐?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고, 왜 과학의 수학이 필요한가? 쉽게 기술하기 위하여. 쉬워야 이해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간명해져요. 아름다워집니다. 수학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학이 없으면 막 과학이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수학 때문에 단순하면서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기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과학 발전의 한계가 다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문명의 발전 수준을 과학, 물리나 화학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통 수학으로 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가
물리화학이나 뭐 생물지구학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수학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선을 외계로 보낼 때도 그래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면은 어떻게 교신을 할 것인가? 뭘 넣겠습니까? 물리를 넣겠어요? 화학을 넣겠어요?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이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학을 넣습니다. 네, 제가 수학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처음에 좀 어색하고 어려울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게 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분연산자가 있어요.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 전기장약을 하게 되면 그 미분연산자 아니면은 쉬워요. 나머지 세 개만 다루면 됩니다. 여기서는 반응 필요 없습니다. 다이버전트라는 거예요. 삼각형에 점 찍으면은 삼각형 우리가 다이버전트라고 이제 델이라고 이거 델. 점 찍으면 다이버전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삼각형만 있으면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편의상 삼각형이니까 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 옆에 크로스 표시한 거 우리 컬이라고 해요. 또는 로트. 왜 로트입니까? 로테이션의 로트예요.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이버전스는 무엇입니까? 발산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변화율이란 말이고 컬, 로트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모두 선형 미분연산자다. 선형이 뭡니까? 비선형이 뭡니까? 선형은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비례. 비선형은 뭡니까? 비례하지 않는 건 다 비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미분연산자 3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이버전스예요. 맨 위에 요것은 결과가 크기만 나와요. 크기만.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 연산자다. 내적이잖아요. 내적. 내적이 뭡니까? 내적은 스칼라죠.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와 컬은 결과가 벡터로 나와요.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벡터로 나옵니다. 크기와 방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결상의 다이버전스는 스칼라 연산자라고 하고 그레디언트와 컬은 결과가 벡터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컬이 뭐냐?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공간의 변화율 벡터다. 그랬습니다. 그거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X성분, Y성분, G성분을 갖게 돼요. IGK가 뭡니까? IGK는 X, Y, G 성분의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공간이 있다. X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하고 G축이라고 해요. 그 중에 S축 방향의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이래요. 방향만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J축 방향의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걸 우리가 J라고 해요. 그 다음에 G축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걸 우리가 K라고 합니다. 그래서 I나 J나 K나 크기는 다 이래요. 크기는 방향만 다릅니다. 서로 직각하는 거죠. I, J, K가. 그래서 파스 F, 파스 X, X성분 미분한 거. 이 함수를 X를 미분한 거. X성분이고 Y로 미분한 게 Y성분, G로 G성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쓰고 세 개의 를 갖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해서 관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 관계 없어요. 단위 벡터로 쓴 아니면 이렇게 쓴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쓰시다. 예를 들으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다. 2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sin g라는 함수가 있다.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그러면 되냐면 x를 미분해요. x를 미분하면 2x만 x 함수니까 미분하면 2가 됩니다. 이것이 x성분이에요. 2. y를 미분해요. 그러면 여기 있죠. 6y y성분이고 그 다이어 있었고 그 다음 g로 미분은 겁니까? sin g 미분은 코사인 g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x성분, y성분, g성분 공간의 변화율을 벡터로 표시한 거예요. 이쪽은 그림인데 어떤 함수가 있어요. 무슨 관계 없습니다.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보면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 그레디언트를 XY 평면에 투사한 거예요. 투사하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의 크기하고 방향이 바로 그레이디언트 값입니다.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로 그레이디언트다. 그레이디언트는 결과가 벡터로 나온다. 공간의 변화의 벡터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다이버전스는 뭐냐? 다이버전스요. 다이버전스는 공간의 발산율 크기예요. 크기라는 건 스칼라만 있습니다. 크기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X성분, Y성분, G성분이 다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걸 다이버전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쓰거나 관계없어요. 어떻게 쓰거나 div F로 쓰거나 델로그 점 찍어 F 쓰거나 내적 표시입니다. 이것은 요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내적은 똑같아요. 요 앞에가 다이버전스예요. 그 다음에 뒤에가 F입니다. 3개. 내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 G성분은 G성분 해서 더하는데요. 이게 내적입니다. 그래서 요건 X성분 미분이니까 파셜 FX, 파셜 X 더하기 파셜 FY, 파셜 Y 더하기 파셜 FG, 파셜 X 3개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크기만 나와요. 공간의 발산율이 크기다. 제가 위키페디아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발산율이 0보다 크다. 요게 다이버전스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공간을 발산하는 거죠. 0보다 작다. 그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발산인 거죠.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 마이너스라는 건 플러스 방향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0이면 어떻게 되냐? 0이면 발산 없어요. 그냥 균일한 겁니다. 요와 같이 균일하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공간 발산율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꼭 정기 자격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테이션 또는 컬입니다. 이건 공간의 회전율 벡터예요. 회전율 벡터인데 자, 시간 생략했습니다. 그림 하나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와 같이 회전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얼마나 빨리 회전하느냐 그 차이예요. 컬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도는 방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전율 벡터다. 만약에 컬이 0이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있는 관계없어요. 요게 0이다. 그러면 알짜 회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짜 회전이 돌고는 이제 이게 제자리로 안 돌아오면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싹 돌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럼 이 컬이 0인 겁니다. F가 힘인 경우는 뭐예요? 힘인 경우는 이게 보존장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컬이나 로테이션은 공간의 회전율 벡터다. 라플라시아는 건데 이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라플라시아는 우리가 결과는 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다이버전스 요거 두 개를 하는 거 우리가 델투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라플라시아.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개는 없습니까? 세 개. 없습니까? 세 개. 만약에 세 개가 있다면 이제 이랬죠. 그런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 왜 없느냐? 자연계는 우리가 다른 자연계는 2차까지밖에 없어요. 다 2차까지밖에. 넘더라도 2차로 싹 쓴다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없다. 3개, 4개. 수학에는 다 있죠. 무한히 다 있지만은 자연계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라플라시아를 본다. 그래서 이 델투를 삼각형 뒤집어서 표시하게 돼요. 같습니다. 어떻게 표시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 같아요. 또는 이렇게 표시 같습니다. 뭘 표시하거나 어떤 뜻이냐? 어떤 함수를 x로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y로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z로 2번 미분한 것이다. x, y, z 코디네이트죠. 만약에 원통 좌표계다. 실린더 코디네이트. 원통 좌표계를 통상 2차원 좌표계를 합니다. 아니 원통이 왜 2차원이고 3차원이지? 그 이유는 원통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때요? 단면이 어때요? 다 전부 같아요. 단면이 같은 걸 쭉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만 면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원통 좌표계를 2차원 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에서는 또 달라요. 구면좌표계에서는 요와 같아야 됩니다. 그 원통좌표, 구면좌표인데,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면, 반지름에만 의존하는 거. 이 원통좌표에서 반지름을 로고, 구면좌표에서 반지름을 R로 썼는데, 편의상 로, R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같이 쓰면 관계없습니다. 일부러, 이제 구분하기 좋게,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는 로, 스페릭 코디네이트는 이제 R을 쓴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외우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델2라는 것은 라플라시아는 결국 두 번 미분한 겁니다. 두 번 미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 미분한 거예요.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R 제곱으로 나누고 R 제곱으로 곱한 거. 이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 바로 이게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왜 R 제곱으로 R로 곱하면 안 됩니까? R로 무슨 말입니까? TDR 두 번 미분하는데 R분의 1로 R로 곱하면 그렇습니다. 요게 구면좌표계고 요게 원통좌표계예요. 그래서 구면좌표계다 하면 DDR 쓰고 R 제곱분의 1로 나누고 R 제곱 곱하고 원통좌표에다가 하면은 DRT 쓰고 R분의 1 하고 앞에 R로 나누고 R로 곱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왜 구면은 제곱이고 원통은 R입니까? 그 이유는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R 제곱의 비례에 증가하죠. 평면의 길이는 그 원주는 어떻게 증가됩니까? R파이 아니니까 R의 비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통은 DDR 딱 써놓고 R분의 1 하고 R 곱하고 구면은 R제곱분의 1 하고 R제곱 곱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싹 잊어버리고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R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는 구면좌표계, 밑에는 원통좌표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라플라시아입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저 문제는 이제 계속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기학에만 중요한 아닙니다. 역학에는 더 중요해요. 중력이라든가 역학 바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형 대칭 경우 반지름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합니다. 요거 하십니다. DDR 쓰고 R 제곱분의 1 R 제곱 곱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요거 표시하는 거예요. 자, 가장 간단한 예가 구면좌표계에서 가장 간단한 샘플이 뭐니? FR이 R인 거예요. 반지름 경우. R이 무슨 말이냐면 원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거리예요. XY 좌표가 있습니다. XY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거리. 이게 R이에요. R. 이 지점까지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 라플라시안 값이 얼마 되느냐? 이게 모든 라플라시안 계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R에다 R 집어넣으면 여기다 R 집어넣어요. 여기다 R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연산하는 겁니다. 여기다 R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R로 미분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1 나오죠. 1 나옵니다. 1 곱하기 R 제곱이 있어요. 그럼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DDR R로 미분해요. 그러면 R 제곱 미분 얼마입니까? 이게 미분하면 2R이 됩니다. 그러니까 R 제곱분의 2R이니까 답이 뭐가 돼요?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형, 라플라시안 계산에서 가장 기본형 처음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이제 문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왔습니다. 반지름만 한번 합시다. 가장 기본형. 이게 R이 아니고 뭐 R 제곱도 있고 뭐 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R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F가 R분의 1인 거. 요건 1학년 수준을 넘어요. 이건 되면 저것은 R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파이 델타 R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델타 펑션인데 시간이 되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델타 함수는 뭐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나 나중에 제어공학이나
신호 보내는 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는 여기서는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 정도 가장 기본형 F가 R인 경우 R분의 1 아닙니다. 기본형이 R분의 1 할 수 있어요. 선형은 뭐고 비선형은 뭐냐? 선형이면 비례, 비선형은 비례하지 않는 건데 이 어떤 모든 연산자, 모든 함수에서 다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해요. 이게 확인을 해요. O는 뭐냐면 그 연산자 표시예요. 일반적인 그 연산자 뭐든 관계없어요. A는 상수, 다음에 X는 변수예요. 플러스 B는 상수, Y는 변수.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의 통째로 집어넣었을 때 덧셈으로 분리돼요. 덧셈이 중요합니다. 덧셈으로 분리되면 덧셈 분리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덧셈 분리되면 시험에서 어떻게 체크하느냐? 일반적으로 A, B는 상수니까 1도 되죠. A, B가 1인 경우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덧셈으로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면 선형이에요. 덧셈 분리 안 된다. 뭐 곱이 된다든가 나눗셈이 된다든가 다른 것이 된다. 그러면 비선형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플라치아는 선형입니까 비선형입니까? 넣어봐요. 일반적으로 넣어봤습니다. A, B는 상수고 FG는 함수예요. 이거 딱 넣어 계산하면 됩니까? 자, 요거도 같아요. 이거 넣고 두 번 미분 연산자 거기다가 뒤에 이걸 집어넣어 봐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죠? 분리되잖아요. 이렇게 딱 분리됩니다. 분리되면은 뭡니까? 선형입니다. 분리 안 되면은 비선형이에요. 분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리되면은 덧셈 분리돼요. 선형입니다. 자, 비선형 분리 안 되는 경우에요. 사인 함수 같은 경우 사인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인 x 플러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면 사인 30도는 사인 10도 더하기 사인 20도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분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 승이 익스포넨셜 x는 더하기 y입니까? 아니죠. 이게 곱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써요. 비선형이다. 지수함수라든가 사인 함수는 비선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인 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지수함수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선형이 아니죠. 그런데 근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셈입니까? 사인 함수 같은 경우 가장 0 근처, 이 근처는 선형 근사가 가능하고 지수함수도 이제 선형 근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선형 근사는 가능하지만 함수 자체는 비선형이다. 이런 건 비선형이다. 실전에서는 바로 x 플러스 y 넣어가지고 분리되는지 안 분리되는지만 됩니다. 그러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우리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엑셀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엑셀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가 정기장의 가우스 법칙, 두 번째가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그러니까 또는 이제 전속 밀도의 가우스 법칙, 자석 밀도의 가우스 법칙 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가우스 법칙이에요. 우주를 지배하는 전기식이 딱 4개밖에 없는데 요 2개가 독일의 가우스가 한 겁니다. 가우스가 한 거예요.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데이의 전압법칙. 파라데이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세요. 그 다음에 암페어 전류법칙. 암페어는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 4개가 자연계 전기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가 이제 이 정이에요. DE, BH, JE 정입니다. 요걸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지배식이에요. 원래 과학이 이것만 하겠습니까? 많이 하겠지만 과학은 지배식이고 이게 자기하고 지배식. 전기 전자공학은 이게 지배식입니다. 평생 동안 이거는 거예요. 전기 전자공학. 오음의 법칙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요 전도도 컨덕티비티 도전율 이런 걸 다시 했습니다. 도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유저항, 저항지수, 비저항의 역수예요. 역수인데, 표시된다.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가 시그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는 뭡니까? 로는 저항계수예요. 저항계수는 저항은 저항계수의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비례하고, 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 비례하죠. 저항은.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저항이 크다, 저항이 작다는 사실은 고유저항이 크고 고유저항이 작다는 겁니다. 저항 자체는 기하학적으로 단면적과 길이를 변화시키면 바꿀 수 있어요. 안 변하는 것은 고유저항입니다. 바로 고유저항. 바로 로 값이에요. 이게 이제 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저항이 크다, 작다는 사실은 고유저항 값이 크다, 작다예요.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지만 고유저항의 단위는 뭡니까? 우리 저항의 단위가 암이다. 오음미터입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오음미터예요. 일반적인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자기학 강의를 하는 경우에 맥스웰 방정식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시작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중에 하나가 자유장. 자유장이 뭡니까? 프리필드라고 하는데 소스가 없다. 소스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자,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소스가 두 개가 있어요. 소스가 바로 로하고 제입니다. 전류밀 이게 로가 뭔데? 전압밀도하고 제는 뭐예요? 전류밀도예요. 요걸 우리가 소스라고 해요. 요건 스칼라고 해요. 벡터입니다. 요걸 우리가 소스예요. 소스가 0인 경우, 이게 없는 경우를 우리가 자유장이다, 프리필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없으면 이걸 0으로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자유장의 맥스웰 방정식 또는 프리필드의 자유장 방정식 또는 소스 프리 맥스웰 방정식 표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이렇게 쓰면 된다. 저 로하고 제이만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뭔지 대칭적이죠. 그리고 깔끔 목소리도 굉장히 시메트릭합니다. 요건 보면 전기 자기가 서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기가 다른 게 아니고 두 개가 엮여 있어가지고 때로는 전기가 나타나고 또는 자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4를 우리가 렌즈의 법칙이 나오는데 렌즈의 법칙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은 미분형만 있는 게 아니고 적분형이 있어요. 적분형. 그러니까 요걸 최적으로 적분합니다. 요걸 최적으로 적분하고 이건 면으로 적분해요. 최적 적분이고 이건 면적분합니다. 면적분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최적 적분은 선적분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깨져가지고 폰트가 깨져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요게 전속이에요. 전속은 공간 D 필드를 면적으로 좀 적분한 겁니다. 이 전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이게 뭡니까? 내적은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만 모으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속입니다. 자속은 요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아요. 유예식하고 이 같습니다. 요걸 이제 그 최적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를 적분하면 이 Q가 되는 거예요. Q가 뭡니까? 로를 부피로 적분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관계없어요. 미분형을 쓴 적분형을 쓴 관계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파라데이 법칙 어떻게 씁니까? 파라데이 이렇게 씁니다. 이 면적분하면 이제 저기 선으로 바뀌어요. 요와 컨투어로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요 B가 자속 밀도의 자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발전기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요게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기전력, 입실론,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선으로 면적분하면 앞에가 선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전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앞에가 IC, 컨덕션 커런트, 전도 전류고 뒤에가 뭡니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IT라고 이게 변류 전류예요. 변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은 전도 전류, 이렇게 표시하면은 변류 전류다 이거죠. 자연계 전류가 두 개가 있다. 맥스웰은 미분형으로 기억하지만은 적분형이 실제로 쓸모가 많다. 이렇게입니다.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다.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또 봅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뭐 이와 같은 뭐 잡다한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면 됩니다.